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임신한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과연 신청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예 임신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죠.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하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면서 한국 사회, 지역 사회가 미래를 위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육아휴직 제도를 당당하게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실 만한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더더욱 그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주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금복주를 네. 다 아실 텐데요. 네. 50년 동안 결혼하면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죠. 네. 그리고 30년 전에 결혼퇴직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25살이 되면 나 현장에서 나가야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기본적인 인식이 이거죠. 여성은 당연히 임신 출산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일을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육아직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육아휴직 같은 거 신청하는 게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 일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육아휴직 신청하면 당연히 가계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빈곤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필요하지만 네. 고민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진숙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성들이 특히 이제 육아휴직을 주로 쓰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이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보는 그 관점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육아휴직은 사실은 임금 노동자들이 부모권과 노동권을 제대로 이제 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데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것은 모성과 관련된 것이고 네. 그러니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러니 조금 전에 남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여성에게만 돌아가는 제도이니 기업에서는 대부분의 그 남성 근로자들 또 이제 기업의 조직 문화 이런 데서는 이제 아무래도 불편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젠더 이데올로기,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모든 그 임금 노동자의 문제로 이렇게 치환이 될 수 있다라면 네. 이 문제는 조금 더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일선 대표님. 네, 실제 두 분은 이제 또 부모가 육아휴직을 낼 때 망설이게 된 이유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한 세 종류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네. 육아휴직을 할 때 이제 무건의 그런 그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분위기 조성이 뭐냐면 이 사람이 빠지면 대체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러니까 네. 대체 인력 풀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갖고 있던 업무를 동료나 아니면 상사가 이렇게 나눠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업무가 과중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 네. 그 재밌었던 거는 한 가지 3분의 1 정도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막상 육아휴직을 해보니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레 먼저 육아휴직을 하면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는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기본적으로 대체 휴가 안 쓰고 그냥 업무들 다 나눠서 잘 열심히 해서 정말 어렵게 꾸려서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실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지레 겁먹는 부분도 네.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네.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들은 한번 써보고 나면은 이 제도를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긍정적이고요.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일선 대표님, 네. 그 정부가 최근에 네. 그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를
확대하겠다라는 네. 그런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말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육아휴직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인 대책이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새로 나온 대책의 특징을 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먼저 육아휴직 제도를 말씀을 드리면 네. 만 8세 자녀를 갖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가 최대 1년간 이제 일을 하지 않고도 월 통상 임금의 40%에서 80% 정도를 지원받는 제도예요. 네. 근데 그나마도 예전에는 40%만 지원을 네. 하다가 네. 작년 9월부터 네. 80%로 이제 네. 좀 상향을 했는데 그것도 첫 3개월만 지원을 하는 거고 네. 그 80%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뭐 100만 원 받고 있으면 80만 원 다 받아간다라고 생각할 네. 수 있는데 네. 상한액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 150만 원까지만 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하한액은 또 70만 원 이렇게 네. 돼 있는데 4개월째 들어가면은 전체 통상 임금의 40% 다시 떨어져요. 네. 그러면 25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네. 그분이 육아휴직을 내고 첫 석 달은 얼마를 받느냐면 112만 5천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4개월째부터는 100만 상한선이 100만 예, 100만 원이니까 네.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네. 진짜 재밌는 거는 휴직 기간 중에는 그거에 또 75%만 받을 네. 수 있어요. 네.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한 이후에 6개월을 계속 네. 다녀야만 네. 그다음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실제로 이분이 40%를 받을 기간에 돈을 받아가는 거는 75만 원 정도밖에 네. 못 받아갑니다. 네. 그러면 소득을 내가 250만 받다가 75만을 받으면 한 70%가 깎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그거가 활용되는 데 있어서는 소득 대체율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쉽게 그걸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라고 해서 아빠의 네. 달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아빠의 달은 두 번째, 그러니까 한 아이마다 부모가 각각 1년씩 그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네. 한 아이에 대해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낼 때 만약에 보통은 첫 번째는 엄마가 내잖아요. 네. 두 번째는 아빠가 연속으로 낼 수 있는데 네. 아빠가 그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내면 첫 3개월 동안은 100%를 보존해 준다고 하지만 네. 그것도 첫 아이는 150만 원이 상한액으로 네. 정해져 있고요. 둘째 아이만 200만 원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올해 중반부터는 다시 모든 아이에게 200만 원을 준다라고 지금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만 네. 실제 두 번째 육아휴직을 가는 아빠들이 잘 많이 없고요. 네. 그게 또 100%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큰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새로 보강된 이런 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육아휴직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육아휴직의 급여 자체가 이제 상향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성의 그 육아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는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것이 이번에 이제 핵심은 되는데 더불어서 어떤 것들도 있냐면 이제 출산 전후 휴가하고 육아휴직을 조금 더 이제 융통성 있게 연계를 시켜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출산 전후 휴가를 쓸 때 만약에 그 고위험 그 산모들 같은 네. 경우에는 미리 이제 휴직을 네. 해야 될 필요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좀 땡겨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기존에는 육아휴직의 자녀 시간만 쓸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2배로 늘리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 그 육아휴직과 관련된 그 플랜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육아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간에, 그러니까 정책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성과 융통성이 좀 높아졌다. 네. 그래서 실제 쓸 수 있는 사용 가능성을 좀 높였다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고 네. 또 이제 기존에 육아휴직을 못 쓰는 집단이 사실은 비정규직 집단이 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이제는 앞으로 6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면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이제 또 바꾼다고 하니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번에는 워라벨이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슬로건을 걸면서 이 일가정 양립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남성의 입장도 많이 이제 포용을 하기 위한 네. 또 남성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쪽으로 이제 차원이 조금 바뀌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아직 시작은 되는 부분들은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의 개정이라든지 고평법의 개정이라든지 굉장히 큰 산들
피해들이 남겨져 있고요. 또 이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막연한 부분들이 있고 네. 이게 노동시장 전반과 관련해서 또 최저임금 인상하고 걸쳐지게 되면은 이런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파일을 어디서 네. 감당할 건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네. 무엇인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 뭐 여성계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일부 네. 반영한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문재인 실행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가정 양립에 관련된 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등등이 왜 안 되냐 하면 저는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노동시간이 지금 멕시코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긴 노동시간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에 관련된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제 조건을 바꾸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시행을 살펴봤더니 출산, 육아, 휴직 이후에 한 달 안에 해고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사업주가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육아휴직을 안 받아주면 이게 저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대기업은 이거 그냥 500만 원 내고 안 받아주는 게 이득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2016년까지 해서 이것을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 24명에 불과합니다. 네. 관리 감독 안 한다는 그렇구나.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예전에는 남녀 고용평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노동부의 어떤 부서가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었거든요. 네. 다시 이것을 이제 지금 근로개선 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다시 이제 담당하는 사람을 전국에 41개 노동관사에 만들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성차별적인 대우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징별적 손해배상제도도 지금 이제 도입을 네.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 문제를 제기하면 작은 재판 같은 건데요. 네. 지방이 있고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성차별적인 내용, 특히 육아휴직 이런 거는 많이 해당되겠죠. 요 부분도 이제 거기에 이제 제소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측면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이 대책이 나온 그게 뭐의 일환이냐면 여성 고용 노동 정책 로드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육아휴직이나 워라밸이나 일가정 양립, 뭐 일상을 균형 이런 것들을 여성 고용률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 예방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목표를 맞추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일가정 양립이나 뭐 육아휴직이나 같은 그런 가족 친화 제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물어보질 않고 시작을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아니면은 내 개인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살아보겠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하고 합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저출산이 굉장히 현안이 되고 또 이제 여성 경력 단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 대책의 일환으로 막 이런 것들을 막 내놓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네.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막 열심히 지금 뭐 롯데나 신세계나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눈치 보기 입장도 있고요. 네. 우리가 새마을 실제로 이걸 담당하는 부처에 계신 분이 새마을 운동하듯이 일가정 양립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 또 시민 그 가족 그다음에 나 이 모두가 왜 내가 지금 이 생활을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합의하는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네. 시작을 해야 되겠다. 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그런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사톡톡은 올 들어서 이제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서 한국 사회, 우리 지역 사회의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육아휴직 문제는 지역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 육아휴직을 내는 분들을 보면은 하여튼 여성의 대부분입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낸다고는 하지만 약간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긴 보입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여성이 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데 그러니까 보육을 하는데 육아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여성단체니까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양육 적합하지 않은 여성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네. 양육이 굉장히 적합한 남성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편견과 인식은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아주 강고하게 오랫동안 네. 있어왔고요. 그리고 그런 모델링을 보고 저희가 자랐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크게는 여성의 저임금 구조 때문입니다. 네. 여성이 한 남성 정규직의 임금의 한 60%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제도를 소개해 주셨지만 남성이 주 수입원인 남성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네. 가계의 소득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생활이 어렵게 되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다들 은행에 갖다 내야 하는 돈이 달달이 굉장히 많은데 남성이 육아휴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여러 가지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여성이 하는 것이 개별 가계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종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임금이 비슷하거나 네. 아니면 여성 임금이 많은 쪽은 네. 당연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네.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남녀 차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녀 차별적인 임금 구조 때문에 네, 성별 임금 이런 격차. 현상이 이제 그렇죠. 네.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어서 오히려 기업도 여성을 쓰면 이 여성은 임신하고 출산하면 이제 안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여성을 뽑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임금 차이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그 기업에게는 그런 고정관념을 심어주게 되고 왜냐하면 선택은 여자가 하는 거니까 그런 그 악순환을 자꾸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좀 또 여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이제 격차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네. 그렇죠. 이제 주 원인을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 네. 생각에는 이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도 물론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이 소득 대체율이 사실은 너무 낮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회비용을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는 13.4% 정도까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들이 주로 쓰는 그 기간은 여성에 비하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만 쓰거든요. 보통 네. 이제 한 41% 정도는 3개월 미만으로 네. 쓴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여성들이 주로 육아휴직을 한다라는 건 맞는 사실인데 네. 소득 구조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시 그 근로자의 그 평균 임금 소득을 보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4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육아휴직 보너스를 아빠들을 위해서 200만 원으로 상향을 한다 해도 네. 그게 이제 첫 3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쓴다 해도 이 평균 임금에 비추어 보면은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게 내에서는 부부간에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이제 더 이 경우에 먼저 휴직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결국은 여성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여성들은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휴가휴직을 하다 보면은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나오니 기업에서는 또 당연히 채용을 안 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 전체 여성의 한 3분의 1 정도가 돼버리는 네. 그 연령대에서 네. 이런 상황까지 나오는 거죠. 네. 육아휴직이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95년부터 시작해서 네. 22년 만에 1만 명 시대 남자 육아휴직자가 네. 뭐 1만 명 시대가 됐다 그러고 전체로 보면 10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한 10%, 그러니까 13% 정도라 그랬는데 10%가 넘어간 거예요, 최초로. 네. 근데 주변에 보면 육아휴직을 실제 받아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진 않아요. 저는 많아요. 전문직들 좀 많으니까. 근데 네. 일반 제조업이나 무슨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네 주변에 육아휴직 한 사람 봤냐고 특히 남자 봤냐면 없거든요. 네. 왜 그런가를 봤더니 2030 가장 아이를 많이 낳고 이제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그 대상자의 경제활동 인구의 지금 1% 정도가 육아휴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의 사람들이 육아휴직자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 정도가 남자 육아휴직자고. 그러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착시효과처럼 자꾸 1만 명 시대, 네. 뭐 10만 명, 막 이런 거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인구 구조를 딱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잖아요. 1%가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그 사회복지계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 이제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저희도 놀랬던 게 뭐냐면 남성 그 육아휴직을 했던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계가 사실은 이제 처우가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던 거는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그 사례를 저희가 한번 직접 그 들어볼 경험이 있었는데 이분께서는 기존에는 이제 이 육아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본인이 쓰게 되었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한 번 더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느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장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이제 그 복지관이고 이분이 중요한 그 업무를 하시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은 이걸 미룰 수는 없다. 굉장히 용단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됐고 기관으로서도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기관에도 굉장히 큰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네. 실제 이제 경험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알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문화가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조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급여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처음 3개월은 이제 80% 지급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상한선이 150만 원, 네. 하한선은 70만 원. 70만 원. 이후에 9개월 동안에는 40% 지급하고 상한선은 100만 원, 하한선은 50만 원.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가 조성한 그런 기금 아닙니까? 네.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출하는 네. 구조인데 이런 구조 그리고 이 급여의 액수 둘 다 하여튼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뭐 8%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와 급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은? 제가 댓글을 봤는데요. 네. 너무 재밌는 게 이제 기존에는 40%만 지원을 했잖아요. 그 첫 석 달도 80%안 주고 다 40% 하다가 작년 9월부터 이렇게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용단을 내린 건데 그나마 막 이 통상임금의 80% 석 달 주는 거를 2배 올랐다 그러고 이제 많이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육아휴직하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댓글 달면서 40% 80% 상관없다. 상한액이 150만 원 다고 네. 100만 원인데 네. 아무리 그래봐야 돈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80%가 됐다고 내가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고 뭐 150만 원 받다가 300만 원 받고 할 수 있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무 소용이 없다고 괜히 생색내는 거다. 이런 네. 댓글을 쓰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그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상한액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넘어가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그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 개인적으로 보면 저런데요. 이제 그 국가로 보면 지금 고용보험에서 이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고용보험이 2020년에 적자가 된다고 네. 이야기하고 2025년에도 이제 적자 폭이 2조 6천억까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살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고용보험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4년부터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16년까지 정부 예산으로 부담한 육아휴직 비용이 8.75%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주와 개인이 낸 돈을 합쳐서 육아휴직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육아가 보육이 사회적인 문제이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아주 국가의 중요한 문제다. 저출산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많은 정책은 사실 예산 투입을 하고 봅니다. 네. 그래야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지 뭐 몇 퍼센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재의 정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제도를 많이 바꿨다고 지금까지 정부가 이야기해왔지만 실제로는 예산을 요 정도밖에 투여하지 않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 교체하는 비용보다도 네. 적게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고용보험에서 이제 부담하는 비용과 뭐 건강보험기금에서 나오는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국가의 기본적인 조세 정책에 이것이 반영돼야 네. 되는 문제이고요. 네. 그래서 돈이 있니 없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것을 더 늘릴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성 육아휴직의 문제는 저희가 2014년에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로 꼽으신 게 왜 육아휴직 안 하시냐고 하니 소득 네. 문제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잘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죠. 사실 정책의 변화는 예산 투입의 변화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 정책이 변한 게 뭐 있는가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실증적으로도 지금 입증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그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의 임금 대비 실제 소득 대체율을 보니 지금 뭐 40%, 80% 나오지만 이거는 그냥 명목상의 기준일 뿐인 거고 네. 실제 소득 대체율은 29%밖에 안 됐다. 이런 그 기준이 나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를 따져보면 사실은 그 상한액하고 하한액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정해놓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정부가 재정이 불안정하니까 그렇게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의 100%까지도 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고용보험 기금에서 이거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정부에서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기록을 보면은 사실 이게 모성보호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가 제공되기 시작한 게 2001년부터이고 이때 당시에도 사실은 이것은 건강보험에서 의료보험에서 이것이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지금 고용자를 위한 부분이니 고용보험에서 나가지만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 이런 그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을 봐도요 대부분 이제 건강보험하고 조세로 하든지 아니면 부모보험이나 가족수당기금이나 이런 그 독립적인 어떤 재정 확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캐나다, 일본 이런 나라 정도만 지금 고용보험 급여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용보험의 그 요율을 보면은 0.65%씩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되고요. 그건 이제 실업급여 부분이고 나머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또 고용주 혼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역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냐면 고용보험 재정이 계속 불안정해지고 재정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보험료율을 높여야 될 테고 그러면은 그것은 근로자한테도 부담이 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고용주한테도 네.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 오히려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성이 들어오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나는 돈을 더 내야 되니 네. 여성 근로자는 채용을 안 하겠다. 이런 그 악순환의 구조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그러니까는 통상임금의 80%, 그다음에 100%, 그다음에 40%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간 9개월 동안은 100만 원이 상한선이니까 네. 뭐 80% 준다, 40% 의미가 준다. 없죠. 이거는 의미가 없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조세라든가 조세를 통한 재정 확충이라든가 이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조세 저항이 네, 네. 예상되고 그리고 또 최저임금에도 재정을 쏟아붓고 여러 가지 돈을 쏟아부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네. 또 이 육아 부분에서 육아휴직 부분에서 또 재정을 투입한다 그러면은 또 저항이 많을 텐데 혹시 네. 다른 나라의 이 육아휴직 이 재정을 어떻게 네. 충당하는지 우리가 뭐 예로서 네. 볼 만한 나라가 있는가요? 그렇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스웨덴인데 스웨덴에서는 이제 부모보험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요 육아와 관련된 재정은 여기에서 충당을 합니다. 부모보험이요? 부모보험으로. 그리고 이제 대상은 모든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모든 사회의 관심사이고 모든 사람의 그 관련 이슈이니까 이런 것을 사회가 이제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보험 형태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독자적으로 재정을 만들자 이런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가족이나 아동에 대한 지출만 따져보면은 한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GDP 대비. 네. 이런 나라들은 보통 한 2, 3% 이상으로 다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독자적인 재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프랑스가 네. 조금 더 이제 출산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로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가족 수당 기금이라는 걸 따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가족, 육아, 뭐 아동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족 수당 기금에서 나오니까 네. 재정 안정성이 굉장히 잘 보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만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재원이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를 더 만들게 되면 지금도 보험이 이제 5개고 그다음에 이제 증세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개인 소득세나 법인세나 약간씩 그 네. 구간에 있어서는 상위 소득 구간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재정 체계를 하나를 더 층을 만들자라고 하면 분명히 조세 저항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보편적 복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체감을 해야지만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고 보편적 복지고 그러니 우리는 이걸 계속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또 세금을 조세 저항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하면서 이 재정을 어디서 갖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각적인 체계를 한 번 더 갖추고 사회적 합의를 해서 네. 예, 독자적인 그 재정 운영 방식은 갖추는데 더불어서 조금 더 근데 증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 본격적으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모보험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뭐 장기 요양보험이나 준조세 같은 이런 성격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사회보장세라고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스웨덴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깔 때 이것을 밟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또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 재정을 투입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직접 아이를 기르지 않더라도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인 이익을 기대하고서 그런 준조세라든가 재정을 이제 국민들로부터 걷는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는 그런 완전히 건데, 필요한 네. 게 지금 고용보험으로 하게 되면 네.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만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뭐 이렇게 영세한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시간제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사 빠져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혜택도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여성이 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네. 그 육아휴직을 이제 첫 아이 우리가 왜 아빠의 달 얘기를 할 때 네. 그 하나에 대해서 처음 그 엄마가 육아휴직을 받고 그 다음에 배우자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받을 때만 보너스를 받는 건데 1번 그 엄마가 받는 그 육아휴직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2번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암만 보너스라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수혜를 못 받으니까 네. 제도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용보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런 사각지대도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 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변화를 좀 생각은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보충을 드리면은 사실 요게 그 비정규직 여성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고 워낙에 저임금이고 그러다 보니 근로자도 원치 않고 사업주도 원치 않아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사실은 이런 그 사회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도 많이 지금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그 사업장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또 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사용 그 기간을 특히 이제 육아 그 휴직 급여를 가능하면 그래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한 비정규직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6개월 이상만 하면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고 근로자들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저임금인데 만약에 이렇게 급여를 받게 된다라고 할 때 자기가 그럼 내야 되는 그 0.65이긴 하지만 저임금인 상황에서 0.65라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파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래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뭔가 그런 장치가 사실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조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수님의 동의합니다. 그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정규직일수록 이런 육아휴직 관련한 그러니까 모성보호나 여러 가지 등등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인식률이 높아요. 그리고 저소득일수록 그리고 뭐 이제 비정규직이거나 이렇다면 아예 그냥 포기하는 거죠. 알아보거나 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지금 이제 사각지대 수준은 전 더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아예 알아보지 않는, 그러니까 포기하는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잘 사용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거나 이제 출산할 가능성 있는 사람은 실제 채용을 하지 않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상자가 없는. 네. 그리고 육아휴직이 이제 시작되면 그 기간 동안은 되지만 계약 기간 중에 만약에 제가 한 2년 근무한다고 하면 1년 반쯤에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 6개월 뒤가 되면 계약 종료하는 동시에 육아휴직도 바로 종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림의 떡입니다. 네.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뭐 2년밖에 안 쓸 사람인데 임신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배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면접 시에 언제 결혼할 거냐, 언제 임신할 거냐 이런 거 묻는 거 이거 차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명백하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합니다. 다들 하고 있고 아니면 애둘러서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문제, 제도의 기본 세팅의 문제도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할 때를 면밀하게 봐야 한다. 그럴 때 비정규직이 6개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게 비정규직이 6개월만 근무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부의 제도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이 고용 환경에 들어가는 노동하는 조건을 만들 수 없는 상황까지로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육아휴직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이 오히려 여성 노동자나 비정규직은 네. 아예 노동 환경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고민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의 육아휴직을 쓰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도 네, 활용할 때는 그렇게 안 되는 볼 거죠. 수 예, 있는 예.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보완적인 제도로 지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데 네. 이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그 육아휴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서는 근로자는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쓰고 남은 자녀 기간에 대해서만 썼단 말이죠. 네. 근데 앞으로는 그 기간을 2배로 늘려주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52주 육아휴직을 보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간은 OECD 기준으로도 굉장히 긴 축에 속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오히려 길수록 역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시기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49주 뭐 이런 식으로도 노르웨이에서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간을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주면 그 효과는 사실은 여성한테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아버지들도 자유롭게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원래 8시간 하는 것을 6시간으로 줄여서 근로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이를 돌보고 이런 식으로 문화 자체가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 스웨덴은 그 8세까지 20%를 이제 네. 단축할 수 있고요.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2세까지 또 25%를 단축할 수 있고.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하다가 벌떡 집에 가는 일어나서 저 애 데리러 시민사회단체 많습니다. 사실은 막 회의하다가 저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일어서는 남성분들이 많아요.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네. 일할 만하면 이제 퇴근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런 유연근무제는 지금까지는 뭐 그 박근혜 정부 이럴 때는 퍼플 뭐 이렇게 제도 이름을 붙여서 여성이 주로 이런 탄력 근무제나 유연 근무제를 쓰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은 계속 비정규직이나 탄력 근무제로 해서 경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여성의 경력 단절은 지금 발생하게 되면 저는 고용범위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여성들이 그 기본을 깔아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그 M자형 곡선에서 한국 여성들이 대부분 10.2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뒤에는 고용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노동 현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갈이 좀 잘 안 될 수 있다. 여성들이 2, 3년 일하고 이제 많은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네. 그러려고 하면 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업주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정부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세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것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맞아요. 네, 그리고 기업 문화나 네. 그 이제 상급자가 퇴근하지 않으면 다들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문화를 바꾸는 이건 정말 민간에서 혹은 기업에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할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를 육아휴직을 잡은 것이 참 잘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육아휴직을 잘 분석해 보면은 한국 사회,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들을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간간히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 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대기업보다. 네. 또 대기업은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제 공공기관보다는 좀 더 어렵고, 그리고 또 직종,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은 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더 어렵고, 뭐 이제 그 이유들을 조금씩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 기업의 고용 형태, 또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또 대기업도 여성이 많은 대기업과 여성이 적은 대기업은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공기관도 그 여성이 숫자가 적은 공공기관하고 또 많은 공공기관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곳곳에 여러 가지 종류로 많다는 얘기죠. 네. 저 어떻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기사를 찾으면서 전 놀랐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공기업이 최근에 내놓은 게 뭐냐 하면 공공부문에 있어서 그 대체 인력을 그 육아휴직 갖는 사람들을 대체 인력을 60%를 채용해 왔대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을 80%로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다른 사람들이 나눠야 한다는 거고, 지금은 한 40%는 사람 없이 일만 돌아가는 구조라는 거죠. 공공부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용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경제가 악화되고 특히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이나 이런 게 적잖아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일이 만약에 10명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대부분 6, 7명이 그 일을 나눠 가지는 형태의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누군가 한 명이 빠지고 그 일까지 나누라고 하면 화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동료들의 눈치, 회사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역의 모기업은 아예 뽑을 때, 여성이 되게 많은 기업인데요. 뽑을 때 거의 배수를 뽑는데요. 그래서 그 기업은 육아휴직 굉장히 쉽게 가능한 거죠. 아예 정규직으로 그렇게 뽑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기업도 사실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많이 그렇게 육아휴직을 가고 해도 정규직으로 그렇게 많은 인을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업이 특히 대구의 중소기업이 지금 상황은 많은 필요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줄여서 지금 이제 이윤을 내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제도적인 세팅이라든가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기본적인 100% 혹은 뭐 120% 정도로 사람을, 저는 다른 그 외국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120이나 130%의 사람이 있어야 누가 대책을 간다든가 유연근무제를 사용해도 다른 사람이 화가 안 나는 거죠.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기업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이런 로드맵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들 반대하는 막 성명 내고 하셨거든요. 기업 측에서. 그럴 게 아니라 함께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기업이 또 바꿀 것은 바꾸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대구가 영세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주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을 여성이 육아휴직 가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것은 답답한 이야기가 되지만, 중소기업을 활성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이 문 닫지 않게 하려고 그 휴직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 5일을 다 일하지 않지만 그게 그 문을 닫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기금들을 쏟아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이런 육아휴직 부분이라든가 이런 탄력 근무제나 이런 인력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도 포함되면 중소기업도 굉장히 이것이 그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제도를 세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사회복지계를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그 처우 개선 그 용역을 하면서 어떤 그 변화를 이끌어냈냐면, 그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이고, 수치상으로도 지금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거의 이제 60%를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세 기업에서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들 기업에. 근데 이제 사회복지계 조사를 한번 해보니 실제적으로 이제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만약에 대체 인력을 단기 계약으로 이제 고용을 한다 해도 업무 숙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업무를 배울 쯤 되면 이분이 또 나가야 되니까 그 이후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대체 인력을 채우지도 말고 그냥 남는 그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업무를 그냥 분담해서 가는 방식으로 가고, 육아휴직 가는 부분은 그분은 가능한 한 짧게,
이런 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대체 인력 센터를 따로 만드는데 네. 거기에서 대체 인력 풀은 누구로 해야 되냐면은 이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했던 그러니까 숙련 그 사회복지 종사자를 그 중에서 이제 경단 여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우대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풀을 만들어 놨다가 적재적소로 이 시설에서 어떤 분을 채용을 하기를 원하면은 여기 센터로 연락을 해서 여기서는 그러면 적합한 분을 파견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자 이렇게 했었고요. 그 대체 인력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워크넷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이트들 운영을 하고 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백화점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적합한 이런 직종을 찾기도 어렵고 자기 근무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서로가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직종별로 사회복지계에서 한 것처럼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런 그 대체 인력을 좀 전문 인력 중심으로 해갖고 갖고 가면서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게 그런 그 작업들을 조금 더 이 기업이나 기관들에서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 보육의 양극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이 육아휴직을 거의 쓸 수도 없고 쓴다가 해도 길게 못 쓰고 이런데 이제 대기업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심지어 이제 1년이 아니라 한 3년까지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3년 전체에 대해서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을 해서 승진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그 모범 사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에서도 사실은 이제는 좀 자발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있을 것인가 이 근로자들이 좀 의견 수렴도 하고 이런 창구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체 회의를 업무 중심의 회의로 갈 것만이 아니라 이런 그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회의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좀 파일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재단에서 실제 육아휴직을 이제 2~3명이 가 있어서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근데 그 정규직으로 다른 그 트랙에서 모집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이제 지원을 했는데 대체 인력에서는 아무도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10개월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1년 더 있어라라고 못 하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1월 달부터 뭐 2월 달부터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10개월을 냈더니 경력 산정도 안 되고 자기들로서는 그러니까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그거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문 인력이 필요할 때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풀이 그리고 제조업에서도 굉장히 바라시는 게 실제 한 분이 빠지면은 저기 그냥 그 이렇게 연계만 해주면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 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거는 전문 인력이 되려면 신규 그러니까 청년이나 이렇게 새로 진입하는 친구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퇴직하신 분이나 경력 단절했던 여성이나 이런 분들로 풀이 돼야 되니까 그쪽에서만 자꾸 이제 어쨌든 인력들이 활성화가 되고 신규 진입은 어떤 방식으로도 다 막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그런 그 이제 경력 단절이나 뭐 전문직으로 된 구성돼 있는 풀도 필요하지만 신규 인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인력은 자신의 대체 인력으로서 잠깐 근무하겠다고 이렇게 희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사회복지계 현장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냐면 처음에 지금 청년 실업률이 뭐 10%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는 청년들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집하는 곳의 대부분이 이제 비정규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만약에 근데 내가 여기로 들어갔을 때 그럼 비정규직 딱지를 붙일 텐데 그러면 이제 그게 내 커리어에 어떤 그 오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대체 인력에서는 저는 근데 전문 그 업무 숙련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짧은 기간 대체를 해줘야 되지만은 들어가서 업무를 그냥 처음부터 배우고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거기서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 대체 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제 안 쓰게 되고 오히려 기존 그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못하게 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배우는 건 아니고 밖에서 이제
이제 훈련이 되도록 훈련이 해서 돼 있고요. 예, 네.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데 가장 큰 거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 너무 차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경력 산정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주면 오히려 와서 조금 이게 연착륙하듯이 바로 못 들어갔을 때 그래도 놀지 않고 어떤 일들을 숙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도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그래서 원래 처음 구상은 어떠했냐면 대체인력 센터를 만약에 만들면 그 안에서 그냥 대체인력 풀만 관리를 해서 구인 구직 그 알선만 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업무와 관련된 재교육이나 네. 뭐 보수 교육이나 네. 이런 그 고용 유지를 위한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을 해주자 이런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그 실제로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뭐 이거 이제 주제랑은 딱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1년을 갔다 오면 연차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속을 했기 때문에 연차가 하나씩 생기는 건데 빵긴 거예요. 12달을 다 갔다 오면.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애 키운다고 놀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갔다 왔을 때는 연차가 하나도 없이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프거나 아이가 뭐 어떻게 되거나 집안일 있어도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거에 대한 불합리함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 4월부터는 그럼 연차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 육아휴직 기간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육아휴직한 거에 대해서는 경력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금에서는 인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도 약간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한 명의 출산 네. 자체를 이제 연금에서는 인정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쓰는 문제도 있지만 쓰는 과정에서의 문제, 쓰고 난 다음의 문제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세팅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잘 제도적으로도 좀 되고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노조나 왜 회사와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반영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어떤 의식적인 문제 이 부분을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남시 예를 들으셨어요. 3년 동안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그 뭐 호봉이라든가 이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그렇게 마련해 놓았다라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육아휴직을 다녀온 당사자, 여성이든 남성이든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 사람들은 3년 동안 나쁘게 말하면은 쉬다 왔는데 어떻게 나하고 승진이라든가 모든 것이 똑같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제도 이외에 또 어떤 의식의 문제일 수도 같은데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뭐 해석하고 또 개선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결국 육아휴직 하면은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부모 모두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성의 문제라고 보통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그러니까 이런 육아휴직의 차별 문제나 이런 것들도 고치려면은 사실 이런 젠더 의식을 바꾸기 위한 뭔가가 필요한데 성남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 규범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대구나 경북으로 올수록 보수적이다 보니까 정치권 내에서도 이런 정책을 발굴하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사실 바꾸려면은 단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평등 의식이라는 것은 성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아동기부터 교육과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지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필요한 게 사실은 그런 인권으로서의 평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도 상당히 이 젠더 의식이 올바르게 확립이 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 문화를 체험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런 평등 교육 또 이런 서로에 대한 배려, 돌봄 문화 이런 것들이 좀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서 사실은 업무가 나한테 좀 더 배당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해서 육아휴직을 해서 키워낸 아이가 결국은 내가 지금 나는 자식이 없지만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회보장의 주춧돌이 된다라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일종의 사회적 연대의식인데 그런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확산시켜 놓는다면 누구든 육아휴직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가서 일할래, 아기 볼래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밭에 가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도 육아를 했지만 지금 이제 제 동생들이 아이를 주르륵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어떻게 애를 키웠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육아가 힘들다는 건 다 인정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그 여성이 독방 육아를 하고 있다고 하면 황혼 육아들이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노인 문제화되기도 합니다. 네. 체력은 떨어졌는데 그 아주 에너지틱한 그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육아가 힘들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합의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일이냐, 개별 가족이나 개별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남의 집 아이인 거죠.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그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우리의 노후도 있는 거고 우리의 중년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저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안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전용 주차장 이런 거 이야기하면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 바로 하세요. 네. 그 제도 자체가 임산부가 그 차에서 끼어서 한 1시간 이상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만들어진 제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과 출산, 육아가 사회적 문제이며 여성이 개인이 안 하게 되면 사실 이 사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임산부 전용석에 지하철에 앉아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배를 들어서 임신했는지 보자 이렇게 확인하자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되게 가슴 아팠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나쁜 부분만 나올 것이 아니라 좀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들, 인식이 확산된 부분들도 뭐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인식이 되어야지만 사회가 바뀌고 그래야지만 기업이 바뀌고 그래야지만 육아와 보육이 사회화되는 인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그 육아에 참여해주냐, 특히 남편이 참여해주냐에 따라서 경력을 유지하는 그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아이만 내 아이가 아니라 모든 우리 구성원의 아이는 모두의 아이이기 때문에 함께 보살피고 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제가 들었을 때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여자들 중에서도 엄마들 중에서도 잘 돌보는 걸 잘하는 적성에 맞는 분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 얘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면 경험치가 높아지는 거지 하니까 늦는 거죠, 진짜.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뭐 이제 서구 얘기하셨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예 양성평등 교육 자체를 어릴 때부터 직종 분리, 뭐 성별 직종 분리나 이런 거 없이 진짜 구분 없이 할 수 있도록 사회화시키는 것도 하고 있고, 제가 봤던 그림책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아빠 머리 따주세요인가 뭐 그런 그림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둘째를 낳으러 엄마가 간 사이에 이 아빠가 고군분투하면서 아이 머리를 따주는데 가장 어려운 게 밥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머리 따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림책 뒤에는 실제로 같이 따라 해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아빠에게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모성권은 얘기를 하지만 부성권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가정에서 동등한 그런 그 부모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직장에서 동등한 권리, 그거는 우리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가정에서 그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얘기하는 단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항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일선 대표님부터 해주시죠. 네. 그 방향은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그리고 제도가 있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 성평등에 기반해서 이 사회 문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저희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런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이것을 여성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모든 그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로 보면서 특히 이제 좀 기업이 나서서 네. 자체적인 어떤 그 내부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좀 기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재원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가 고용보험 급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재정이 부족해지는 것은 사실이 될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국민 전체가 내는 또 정부가 도출하는 이런 재원에만 의지를 했는데 기업에서도 사실은 이제는 좀 충당을 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남은조 대표님. 네, 가장 중요한 접근은 저는 이 보육의 사회화가 네. 우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두 다 각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민간은 민간대로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있는 뭐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도 대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런 많은 정책적 제안 그런 것들이 논의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미래지향적인 과제라는데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젊은 엄마 아빠들이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런 사회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한국 사회가 아무리 할 일이 많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래서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같은 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